평생을 사랑받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두 손 모아 빌었지요. 누군가 나를 예뻐해주면 좋겠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32해를 살아오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더군요. 아니,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흐릿한 보육원의 천장과 차가운 이불 냄새만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런 내가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의 품에서 난생 처음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던 제가 진짜 사랑을 마주하게 된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저는 숨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한정식집, 그곳이 휴일인 제 일터였지요. 아니, 일터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찾아가 매달리는 곳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휴일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너 또 왔니? 쉬라니까 왜 이래. 그래도 저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주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반찬통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 오실 테이블을 세팅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으로 움직였지요. 왜 그랬을까요? 돌이켜보면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며느리라는 딱지가 부끄러웠고 그 딱지를 성실함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지요.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날따라 점심 장사가 유난히 바빴습니다. 단체 손님이 두 팀이나 들이닥치는 바람에 저는 쟁반을 들고 홀과 주방을 수십 번은 오갔을 겁니다. 이마에선 땀이 줄줄 흘렀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손님들이 빈 그릇을 내밀며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차올랐지요. 장사가 끝나고 홀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다가오셨습니다. 지은아, 앞치마 벗어라. 네, 아직 설거지가 남았는데요. 그건 아줌마한테 시키면 돼. 너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짐짓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조심조심 앞치마를 벗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내가 너 일 시키려고 며느리 삼은 줄 아니? 휴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죽어라 뛰어다니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집에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서. 답답하면 나가서 놀아야지. 왜 식당에 와서 고생이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래, 결정했다. 가게 며칠 문 닫는다. 네? 갑자기요?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나랑 바람이나 쐬러 가자. 강원도 어떠니? 바다 보면서 회도 먹고 푹 쉬다 오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장사를 쉬신다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여시던 분이 며느리 쉬라고 가게를 닫겠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뭘 그렇게 놀라니. 가게보다 내가 중하지.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되어본 적 없었거든요. 보육원에서는 숫자였고 세상에 나와서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사보다 내가 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옷가지를 하나하나 접어넣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여행이라니.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가보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강원도 어딘가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민호가 운전대를 잡았고 저와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지요. 창밖으로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가고 점점 초록빛 산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슬쩍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차 멀미 안 하지? 네, 어머니. 저 멀미 안 해요. 그래, 다행이다. 오늘 날씨도 좋고 딱 여행 가기 좋은 날이야.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손이라는 게 이런 느낌일까 하고 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이끌고 매점 앞에 서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호두과자, 옥수수, 순대, 뭐든 다 사줄 테니까. 어머니, 그냥 커피 한 잔이면 돼요. 무슨 소리야? 여행 왔으면 군것질도 해야지. 어서 골라. 시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처럼 들뜬 표정이셨습니다. 이것저것 집어들고는 이것도 맛있겠다, 저것도 먹어봐야겠다 하시며 바구니를 채워 나가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해 전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소풍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싸준 김밥과 과자를 잔뜩 펼쳐놓고 자랑했었지요. 저는 원에서 나눠준 김밥 한 줄을 들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천천히 먹었어요. 빨리 먹으면 남는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쳐다봐야 했으니까요. 눈치가 보여서 입안에 넣은 밥알을 삼키지 못하고 오래오래 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제게 먹고 싶은 것을 다 고르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친딸에게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돌렸지요. 울면 안 된다고, 이런 것 가지고 울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어머니. 바람이 좀 매워서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호두과자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어서 먹어, 식으면 맛없어. 다시 차에 올라 한참을 달리니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층 건물 대신 첩첩이 쌓인 산들이 차창을 가득 메웠고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작은 마을들이 옹기종기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지요. 강원도 특유의 깊고 푸른 산세가 눈앞에 펼쳐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창밖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시어머니께 꼭 여쭤봐야겠다고. 32해 동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 질문을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창밖에서 눈을 떼고 옆에 앉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밝게 내려고 애썼지요. 어머니, 저 사실 여기 온 김에 제 부모님 좀 뵙고 가도 될까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민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백미러로 보였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당혹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지은아, 부모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시어머니는 저와 민호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친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결혼식 때 신부 측 하객석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까지. 그런 제가 갑자기 부모님을 뵙겠다고 하니 놀라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키워주신 보육원 원장님이요. 저한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당혹감이 걷히고 그 자리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인지 기특함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었지요. 원장님이라고? 네. 제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그때부터 20살에 나올 때까지 쭉 저를 돌봐주신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 근처 작은 마을에 사세요. 백미러 너머로 민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더군요. 왜 미리 말 안 했어? 하고요. 미안했지만 저는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여행을 제안하셨을 때 문득 원장님 생각이 났거든요. 강원도라면 멀지 않으니 이참에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원장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묻어났지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 덕분에 제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지요. 그래, 그런 분이라면 내가 큰 절이라도 올려야지. 네, 우리 지은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으니 내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니? 당장 가자.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분은 왜 이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걸까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에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키워준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시다니. 민호가 내비게이션에 새 목적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낯선 마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을 뵌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더군요. 그분은 여전히 건강하실까, 저를 알아보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차가 좁은 산골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더군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대문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던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지요.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원장님의 몸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와 햇볕의 마른 빨래 냄새, 그리고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뒤섞인 그 냄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이게 얼마만이니? 원장님의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따뜻한, 저를 20해 동안 품어주셨던 그 목소리. 원장님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시더니 이리저리 살피셨어요. 예뻐졌네, 우리 지은이. 시집 가더니 얼굴에 꽃이 피었구나. 그제야 뒤따라온 시어머니와 민호가 눈에 들어오셨는지 원장님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시어머니 곁으로 가서 팔짱을 끼웠지요. 원장님, 이분이 우리 시어머니예요. 저 이제 진짜 엄마 생겼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짜 엄마.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다니.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원장님께 깍듯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복을 받았어요. 원장님은 연신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두 분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계신 모습을 보니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두 분이 만나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어딘가 묘했거든요. 웃고 계셨지만 그 눈빛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원장님이라면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으셨을 텐데 오늘따라 말수가 적으셨지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낡은 시설을 둘러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지요. 잠시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랑 따로 좀 보자. 네, 따로요? 응, 잠깐이면 돼. 사모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겁고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꺼내기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을 따라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은 3년 전과 똑같았어요. 낡은 책상, 빛바랜 달력, 액자 속 아이들 사진. 원장님은 문을 닫으시더니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지요. 원장님이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여셨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을 더듬더듬 넣으시더니 누렇게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진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신 채 원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가 꼭 봐야 할 거란다. 원장님이 누런 봉투를 제 앞으로 내미셨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지고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봉투였지요.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내 친엄마가 두고 간 거다. 친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니 곧이어 뜨거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지요. 분노였습니다.
32해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안 볼게요. 지은아, 날 버린 사람 물건 안 봐요.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지요. 원장님은 봉투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은아, 내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았다. 뭐라고요? 버린 게 아니야. 내 엄마는 평생을 널 찾아 헤맸단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찾아 헤맸다고요? 돈이 없어서 나를 보육원에 던져놓고 사라진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떨리는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원장님이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돈을 벌러 떠나야 했다고.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일이 꼬이고 꼬여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 사이 보육원 측에서 너를 입양 보내려고 이름을 바꿔버렸고 내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지은이라는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엇갈린 거야. 내 엄마는 원래 이름으로 찾고 보육원에는 바뀐 이름만 남아있고 그렇게 평생을 찾아다녔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지요. 원장님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을 책상 위에 쏟아내셨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수십 장, 아니 어쩌면 100장도 넘을 것 같은 전단지가 책상 위로 쏟아져 내렸지요. 빛바래고 구겨지고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남아있는 전단지들. 그 모든 전단지에는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지은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기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눈이 동그랗고 볼이 통통한 아기. 닳고 닳아서 얼굴이 거의 희미해진 그 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전단지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어요. 종이가 얼마나 많이 만져졌는지 접힌 자국마다 손때가 시커멓게 베어 있었습니다. 이 종이를 들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헤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을까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없느냐고, 제발 찾아달라고. 이게 다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짜낸 말은 신음 같았지요. 왜 이제야 말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단지를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32해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없어서 버렸다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버렸다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 사람은, 내 엄마는 평생을 나를 찾아 헤맸다니. 그때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계셨지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저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더 크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지요. 어머니,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대요. 뭐라고? 평생 날 찾았대요. 이름이 바뀌어서 못 찾은 거래요. 평생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며 저를 짓눌렀지요. 32해.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돈 없어서 나를 버린 나쁜 엄마, 사랑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엄마. 그렇게 낙인을 찍고
가슴속 깊이 묻어버렸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나를 찾아 헤맸다니요.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떠돌며 혹시 이 아이 본 적 없느냐고 물어다녔다니요. 시어머니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게 분명했지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시어머니가 원장님을 돌아보셨어요. 그럼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니? 원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셨습니다. 접히고 접혀서 구겨진 종이였지요.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근처 요양병원 인근의 허름한 마을. 저는 그 주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처에 계세요? 응. 몇 년 전부터 이 동네에 정착하셨다더구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원장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무슨 병인지 얼마나 심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가자. 지금 바로. 어머니, 뭘 망설여. 내 엄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32해 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마주한다는 것이 그 사람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그 미움이 사실은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누군가 나를 안아주면 좋겠다고. 그 기도 끝에 항상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지요. 본 적도 없는 상상 속의 엄마 얼굴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가서 만나볼게요. 민호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지요. 세 사람이 함께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쪽지에 적힌 주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판잣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길에 멈춰섰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지요. 눈앞에 허름한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슬레이트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깊고 거친 기침 소리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처절한 기침 소리. 저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병색이 너무나 짙어서 처음에는 이분이 정말 내 엄마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알아볼 수 있었지요. 저를 보는 순간 그 여자의 눈이 흔들렸거든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르르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봤구나. 32년 만에 자기 딸을 알아봤구나. 하지만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야? 여긴 왜 왔어?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딱딱한 말투였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은이. 지은이?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인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지은이는 없어. 잘못 찾아왔어. 엄마, 왜 그래? 나야, 진짜. 가라. 여긴 올 때가 아니야. 그녀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뻗어 문을 잡았지요. 그녀의 손과 제 손이 문짝 위에서 겹쳤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손등에 핏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더군요.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뼈와 가죽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다 컸으니 됐어. 나한테 볼 일 없을 거야. 이제 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진 말을 하면서도 그 눈은 저를 향해 간절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요. 가라고 하면서도 눈빛은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단칸방, 낡은 이불, 약봉지가 수북이 쌓인 구석,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 눈이 동그랗고 볼이 통통한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전단지에 붙어 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제 아기적 사진이 그 허름한 벽에 붙어 있었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 하루 이틀 붙여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모진 말을 하는지, 자신의 가난과 병이 짐이 될까봐 이렇게 떠밀어내려는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지요. 그녀가 움찔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잘 살아. 좋은 남편 만났고 좋은 시어머니도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 모진 척하지 마.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지요. 3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체온이었습니다. 나 원망 안 해.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나를 찾아다녔는지 다 알았으니까.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뿌리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미안해. 미안해, 지은아.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행복했어요. 세상에 나를 낳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백화점에 가면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옷 사드리면 좋아하실까? 이 영양제가 몸에 좋다던데.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다 보면 어느새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었지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장모님 선물 사는 거 좋은데 우리 살림은 괜찮겠어? 장모님, 그 단어가 얼마나 낯설고도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시집 보내는 친정이 생겼다는 것, 남편이 장모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시어머니도 덩달아 바쁘셨습니다. 사돈이 생겼다며 인삼이며 홍삼이며 몸보신에 좋은 것들을 한 보따리 싸셨어요. 병환 중이신 분한테 이런 거 드셔야 기운 차리지라며 당신 용돈까지 털어 넣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컥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한없이 따뜻한 걸까요? 엄마와 처음으로 통화를 한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요. 엄마, 나야. 지은이. 아,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갈게. 이번엔 맛있는 것도 잔뜩 사갈 거야. 그래. 그래, 와라. 몸조리 잘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통화를 끊으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기침을 하셨습니다. 콜록콜록 깊고 거친 기침 소리. 급히 참으시려는 듯 전화기를 멀리 하셨지만 저는 다 들었지요.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며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뭘 해드릴까, 뭘 사드릴까. 처음으로 친정에 간다는 것, 그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지요. 32회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딸로서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지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수화기가 손에서 툭 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저 스스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만 느껴졌지요. 다음 주에 간다고 했는데, 맛있는 것 사간다고 했는데, 이제 막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폭우였지요. 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계속 같은 말만 되뇌었어요. 안 돼. 안 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목을 조여왔지만 울 수도 없었지요. 울면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아직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막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의 온기가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지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시간아, 제발 멈춰라. 저는 세상의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32회를 기다렸는데 이제 막 만났는데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느냐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달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지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복도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음의 준비라니, 그게 무슨. 환자분이 오래전부터 투병 중이셨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보호자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마지막 순간을 버티며 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지요.
차가운 기계음이 가득한 공간,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간신히 몰아쉬고 계셨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작고 연약해 보이던지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은이 왔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지요. 차갑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눈 떠달라고, 한 번만 더 나를 봐달라고. 그때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시더군요.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이 서서히 또렷해지더니 엄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알아보신 거였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딸을 마지막 순간에 알아봐 주신 거였어요. 와, 구나.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응, 왔어. 엄마, 내가 왔어. 엄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하얀 베개 위로 스며드는 것을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바라보았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엄마의 거친 숨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바람 소리보다 작은 숨결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 하다. 엄마, 널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의 온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숨이 가빠지셨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셨지요.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듯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했어.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손이 얼마나 작은지 그제야 실감이 났지요. 이 손으로 전단지를 들고 다니셨구나. 이 손으로 내 사진을 어루만지며 밤새 우셨구나. 32해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지은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아프진 않나? 외롭진 않나?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 보였지요. 저는 다급하게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눈 뜨고 있어. 제발 눈 감지 마. 지은아.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엄마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 눈동자에 제 얼굴이 비쳤지요.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이 그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 위로 엎드려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2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미움과 원망과 그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워해서 미안해.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엄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했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 엄마 미워했어. 날 버렸다고 사랑 안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워했어.
엄마의 야윈 손이 제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손이 제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지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더 크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 엄마가 날 찾아다닌 거잖아. 평생을 찾아다닌 거잖아. 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엄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엄마의 마른 손등 위에서 반짝이는 것을 저는 흐릿한 시야로 바라보았지요. 내 눈물이 엄마에게 닿았다. 32년 만에 딸의 눈물이 엄마에게 닿았다. 그 생각에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 엄마 사랑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 엄마라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몰랐어요. 동시에 이렇게 슬픈 일인 줄도 몰랐지요. 가지마. 제발 가지마. 엄마의 손이 제 머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엄마가 웃고 계셨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마치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지은아, 행복해라. 그 말을 끝으로 엄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제 머리 위에 올려져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그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삐.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던 선이 하나의 직선으로 변했지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엄마. 흔들어 보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했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지요. 저는 엄마의 몸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목이 찢어질 때까지, 가슴이 터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안 돼. 가지마. 엄마, 제발.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저는 엄마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끌었지만 저는 버둥거리며 엄마 곁에 매달렸지요. 이렇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만났는데, 이제 막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사망 시각을 선언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하얀 시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시트가 엄마의 얼굴 위로 천천히 덮이는 것을 저는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계시던 엄마의 얼굴이 하얀 천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요. 장례식장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국화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지요.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 속 엄마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병색 없이 환하게 웃고 계셨지요. 문상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살아온 엄마에게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텅 빈 장례식장이 엄마의 외로운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더욱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물 한 잔, 밥 한 숟갈도 직접 떠서 제 입에 넣어주셨지요. 저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삼켰습니다. 그분의 정성을 저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문상객이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고요해진 시간.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제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영정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돈. 시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걱정 마요. 지은이 내가 친딸처럼 보듬고 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을 이으셨어요. 평생 딸 그리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지은이한테는 내가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돈에게 진심으로 약속하고 계셨어요. 당신의 며느리를 친딸처럼 보듬겠다고, 걱정 말고 편히 가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엄마의 손길 같았어요. 발인 날 아침, 저는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상자 안에 엄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32회의 그리움, 수천 장의 전단지, 달아빠진 아기 사진. 그 모든 세월이 이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을 향해 천천히 흩어져 갔지요. 저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가, 엄마. 바람이 불어와 제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하늘 위로 흩어지는 연기가 마치 엄마가 손을 흔들며 떠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편해지셨구나. 32해 동안 나를 찾아 헤매던 발걸음을 이제야 멈추셨구나. 시어머니께서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지요. 저는 그 손을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주지 못한 사랑, 이분이 대신 주고 계시니까 그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엄마가 바라던 대로 행복해지겠다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햇살을 맞았습니다. 따스한 빛이 얼굴을 간지리는 것이 마치 누군가가 저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슬펐습니다. 엄마 생각을 하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새벽녘에 문득 잠이 깨면 눈물이 베개를 적시곤 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늘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딸, 밥 먹자.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의심했지요. 딸이라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신 거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서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 들었어? 어서 와서 앉아. 시어머니께서 식탁 의자를 툭툭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러운 말투였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요. 식탁에 앉으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깍두기, 손수 부치신 김치전, 정성껏 끓이신 미역국까지.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왜 또 그래? 밥 먹다 울면 체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감사해서요.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시더니 제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꼭 친엄마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친엄마보다 더 따뜻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세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낡은 사진이었지요. 빛바래고 모서리가 접힌 그 사진을 저는 예쁜 액자에 넣어 거실에 모셔두었어요. 그 옆에는 또 하나의 액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호,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지요. 두 액자가 나란히 놓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에겐 두 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한 분은 내 곁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지요.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던 저는 사실 두 분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평생을 찾아 헤매며 사랑해 주셨고 한 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딸처럼 품어 주셨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32해가 걸렸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받고 싶다던 어린 날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한 잎이 창틈으로 날아들어 엄마의 사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지요. 저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선물 같았거든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